부사일생. 그 후 지옥에서 들려온 목소리. 세상의 소란이 잠시 멎고 글자의 온기가 스며드는 시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기적처럼 눈을 뜨며 시작됩니다. 사지를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병실에 홀로 남아 잊고 있던 녹음기를 켠 순간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납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향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섬뜩한 목소리. 이번에 못 죽였으니 6개월 뒤에 다시 손을 쓰자는 악마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살기 위한,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처절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통, 끝없는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부서진 흉곽이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우. 그녀의 의식은 어두운 심해를 떠다녔고 아주 가끔 한 줄기 빛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귀에는 두꺼운 유리를 댄 듯 흐릿하고 소란스러운 소음만이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다. 그 뚜렷한 인식이 혼돈의 안개를 꿰뚫는 바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온통 눈부신 흰색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힘겹게 눈동자를 굴리자 침대 옆에 앉은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짙은 머리칼. 강준혁,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콧등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그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은 바싹 말라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준혁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당혹감은 이내 거대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연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이 격앙되고 다정했습니다. 연우야,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연우의 손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이 익숙한 온기. 서울이라는 삭막한 도시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그는 늘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자상하고 세심하며 돌아가신 연우의 부모님조차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사위였습니다. 핏발이 선 그의 눈과 거뭇한 턱수염을 보자 연우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오고 한바탕 검사가 끝난 후 주치의는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뇌출혈 흡수 속도가 빠르고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연우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그 모습은 너무나 진심이 담겨 있어. 연우는 잠시 스쳤던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며 죄책감마저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혁의 행동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식사, 몸을 닦아주는 일.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연우가 겪는 민망한 상황까지 모두 처리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복받았다며 부러워했고 그럴 때마다 준혁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연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고의 전말은 상대 덤프트럭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100% 과실.
연우는 그저 불행하게 사고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연우가 창가 풍경을 보고 싶다며 자리를 바꾸자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건 자신이었을 거라며 연우가 자신 대신 재앙을 막아준 것이라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연우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연우는 베개에 기댈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차렸습니다. 준혁은 회사 긴급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일도 처리할 겸 저녁에 돌아오겠다며 마지못해 병실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혼자 남은 병실,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우의 시선이 침대 옆 협탁, 자신의 가방에 닿았습니다. 문득 사고 나던 날 북콘서트에 가기 위해 챙겼던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라 무척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힘겹게 팔을 뻗어 가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녹음기는 파우치에 쌓인 채 멀쩡했습니다. 끄는 걸 잊었던 모양인지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루한 병상 생활의 무료함을 달랠 겸 그날의 강연이라도 들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흘러나온 것은 문학 토론이 아닌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곧이어 들려온 준혁의 짜증스럽고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들 하세요. 제 깨겠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박영이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배경 소음으로 보아 연우가 혼수 상태일 때 그들이 집에 왔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박영희의 날카롭고 아기의 찬 목소리가 고막을 꿰뚫었습니다. 깨면 뭐 어때? 의사가 뇌진탕 심해서 당분간 못 깨어날 거라며 준혁아,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어떻게 살려두고 그냥 보내. 그깟 덤프트럭 기사 놈도 참 쓸모가 없어. 돈 받아 처먹을 땐 잘한다더니 겨우 중상으로 끝내? 메리의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받아 덤프트럭 기사가 기회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을 바른 얼음 송곳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환청일 거라, 사고 후유증일 거라 애써 부정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쥐었습니다. 이어서 시아버지 강대철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안 죽었으니 골치 아프게 됐지. 보험사 직원이 전화 와서 캐묻더군. 다행히 준혁이가 잘 둘러댔지만 저렇게 입원하면 치료비에 재활비까지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걔 앞으로 든 보험, 사망보험금이라도 받아야. 준혁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 아버지는 맨날 돈 타령이세요. 지금 문제는 제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실패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박영희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악독한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할 걸. 식물인간, 전신마비. 깨끗하게 죽는 게 낫지. 준혁아, 엄마 말 들어. 이번에 못 죽였으니 6개월 뒤 제가 경계심 풀고 몸도 좀 나아졌을 때 다시 손을 쓰는 거야. 사고로 위장하는 거, 목욕하다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수 있잖아. 잠시의 침묵 후 연우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준혁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막 사고가 났으니 경찰이랑 병원에서 주시하고 있을 테니 움직이면 안 돼요. 일단은 잘 돌봐주면서 경계심을 풀게 해야죠. 6개월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 명의로 된 부모님이 남겨주신 대치동 학군지, 아파트랑 그동안 제가 모은 돈 전부 다 우리 거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준수 유학 자금이랑 부모님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실 돈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해드릴게요. 박영희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서연우라는 애 딱 봐도 단명할 상이야. 걔네 집에 돈 좀 있는 거 아니었으면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했을 것 같아. 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 만나서 우리 강씨 집안대를 이어야지. 그 뒤로 무슨 말이 더 오갔는지 연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 거대한 이명이 울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한 침대를 썼던 남편과 인자해 보였던 시부모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숨과도 같은 보험금으로 산 대치동 아파트와 그녀의 예금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6개월 뒤 다시 자신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침대 앞에서 보여줬던 준혁의 모든 다정함, 모든 걱정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다음번 살인을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뼈 속까지 시린 한기가 치솟았고 걷잡을 수 없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공포, 분노, 배신감, 혐오감, 수많은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당장 이 악마들을 잡아 넣어야 해.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은 이리리를 누르려다 굳어버렸습니다. 증거는 고작 이 녹음 파일 하나. 그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녹음 파일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궁지에 몰린 그들이 병원에서 자신을 해치면 어떡합니까? 강준혁은 지금 그녀의 법적 보호자였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거대한 절망이 연우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울지 마, 서연우. 너는 울면 안 돼.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살아남는 것을 넘어 내 재산을 노리고 목숨을 해치려 한 이 악귀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이 6개월 뒤에 다시 손을 쓴다고. 좋다. 나는 이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멋진 연극을 한편 해볼 것이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연우는 차가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구해준 녹음 파일을 조심스럽게 클라우드, 비밀 계정에 백업하고 원본 기록은 삭제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혁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우야, 나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죽 사왔어. 연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힘겹지만 그에게 의지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적절한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왔구나. 방금 무서운 꿈을 꿨어. 너무 무서웠는데 당신이 와서 다행이야. 준혁의 얼굴에 즉시 지금은 역겹기 짝이 없는 안타까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손을 잡으려 하자 연우는 무심코 그런 것처럼 손을 살짝 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의 눈 깊은 곳에서 탐색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추워서. 연우는 시선을 떨구며 증오를 감췄습니다. 준혁은 별 의심 없이 이불을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악몽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당신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지. 하지만 내 악몽은 피투성이의 현실이야. 연우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어. 강준혁.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한 서연우가 아니다. 나는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 돌아온 복수자다. 준혁이 온도를 조절하고 돌아와 눈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 녹음을 듣지 않았다면 또다시 이 거짓된 다정함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연우는 눈꺼풀을 내리고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공포가 섞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응, 따뜻해졌어. 그냥 머리가 아직 좀 어지러워서. 꿈이 너무 생생했나 봐. 준혁이 이마에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 하자 연우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 피했습니다. 그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공기가 응고되었습니다. 그를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 연우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가. 준혁의 주인은 즉시 다른 곳으로 쏠렸습니다. 왜 그래? 또 아파. 의사 선생님 부를까? 아니, 괜찮아. 연우는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방금 너무 크게 움직여서 그런가 봐. 준혁 씨,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줘. 나 무서워. 연우는 겁에 질려 극도로 불안해하는 아이처럼 지금 자신에게 가장 좋은 보호색을 연기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의심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안 가. 여기 있을게. 눈 감고 좀 쉬어. 내가 지켜줄게. 연우는 외부와 연락해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임지윤. 그녀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곁을 떠나지 않아 기회를 엿봐야 했습니다. 연우는 허약하고 남편에게 의존적인 환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순순히 그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먹고 그가 다가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였습니다. 상처가 아프다거나 악몽 때문에 불안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준혁은 그 설명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저녁 간호사가 약을 갈아주러 왔을 때 준혁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호사는 강준혁 씨가 정말 세심하다며 밤에 아플까봐 진통제까지 챙기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우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는 사냥감이 최적의 통제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연우는 피곤한 기색의 준혁을 보며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습니다. 회사 일도 급하고 며칠간의 간병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우는 병원은 안전하다며 혼자 괜찮다고 오히려 푹 자고 내일 싱싱한 모습으로 와주는 게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팔을 조금 움직여 보이며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우가 별다른 행동을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가 떠나고 5분이 지난 후 연우는 협탁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임지윤의 이름을 찾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윤아, 나 연우야. 깨어났어. 서울중앙병원 VIP 병실. 상황이 위급하고 목숨이 걸린 일이야. 절대 비밀. 전화나 문자 답장하지 말고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마. 강준혁이랑 그 가족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날 죽이려고 해.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녹음 증거도 있어. 6개월 뒤에 다시 손을 쓸 계획이야.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해. 내가 다음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연락 줘. 시간이 한 세기처럼 흘러갔습니다. 10분 뒤 마침내 지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메시지 받았어. 진정하고 계속 위장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법 찾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 정각 안심생명보험사 보상 담당자 최대리 여성가 정기사고 경위 확인차 방문할 거야. 우리 쪽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어. 그녀의 지시에 따라. 버텨. 짧은 몇 줄이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윤은 자신을 믿어주었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라는 신분은 지극히 합리적이어서 준혁의 의심을 살 리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문자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준혁은 어김없이 죽을 끓여 나타났습니다. 9시 50분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창가로 가서 심각한 표정으로 업무 전화를 받았습니다. 9시 59분 노크 소리가 들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심생명보험사 보상 담당 최수진 대리였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경계심을 드러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내가 허약하니 자신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최 대리는 규정상 피보험자 본인과 직접 만나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논리 정연하게 응수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나서야 할 차례임을 알았습니다. 괜찮아, 준혁 씨. 그냥 몇 가지 물어보시는 것뿐이잖아. 나 컨디션 괜찮아. 준혁은 망설이다가 마침내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최 대리는 이름, 사고 시간, 장소 등 일반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연우는 기억을 더듬는 듯 불편함을 연기하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긴장된 자세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표준 질문이 끝난 후 최 대리는 기록지를 덮으며 자연스럽게 심리적 충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휴된 심리상담센터가 있다며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기록지 가장자리를 리드미컬하게 3번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임지윤이 약속한 안전 확인 신호였습니다. 연우는 흥분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살짝 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대리님. 저 사실 밤마다 악몽을 꿔서 잠을 잘 못 자요. 최 대리는 이해한다는 듯 잠시 후에 외상 후 심리 안정 자료와 제휴, 심리 상담실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심리 상담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지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안정이에요. 최 대리는 순순히 물러서며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보내드린다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의 문자였습니다.
서연우님, 최수진입니다. 심리 안정 자료는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저희 제휴 심리 상담사는 임지윤 변호사님이며 연락처는 10XX. 임 변호사님은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하여 법률 및 심리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윤은 자신의 신분을 심리 상담사 역할 속에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연우는 번호를 외우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오후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며 준혁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연우는 그 틈을 타 지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떠난 틈을 이용해 지윤과 소통하며 연우는 피해자인 동시에 적진에 잠입한 사냥꾼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우가 홀로 있을 때 간병인이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님이 씻겨 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순박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연우는 준혁이 막 떠나자마자 온 것이 너무 절묘하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연우를 휠체어로 옮기려 할 때 일어났습니다. 연우를 부축하던 간병인의 손이 겨드랑이를 받치던 손은 은밀하게 앞으로 밀고 허리를 잡았던 손은 미묘하게 힘을 풀었습니다. 연우가 정말 중상 환자였다면 즉시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바로 앞 대리석 바닥이나 침대 모서리에 머리나 가슴을 부딪혔을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맞춰 주기로. 그녀는 미는 힘에 따라 몸이 기울어지도록 내버려 두되 바닥에 닿기 직전 다치지 않은 팔의 팔꿈치와 어깨 측면으로 쿵 소리를 내며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악! 고통과 공포에 찬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소를 피하고 비교적 튼튼한 부위로 충격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사고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나 사모님, 간병인은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허둥댔습니다. 곧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간병인은 자신이 제대로 부축하지 못해 발을 헛디뎠다며 자책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골절은 없었지만 심각한 연조직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연우는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떨며 간병인을 비난하는 대신 마치 무심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미끄러졌지? 바닥은 마른 상태였는데. 이모님이 아까 날 부축할 때 꼭 나를 미는 것 같았는데. 냉찜질을 해주던 젊은 간호사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준혁은 완벽한 분노 연기를 펼치며 병원에 항의하고 간병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연우는 그의 품에서 흐느끼며 겁에 질린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연우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시작했음을 확인했고 위기를 넘기며 정체를 숨겼으며 의료진에게 의심을 심었고 자신의 연약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병실 밖에서 멍청하긴 괜히 의심만 사게 만들고 다음번엔 더 조심해야 해 라고 낮게 통화했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객은 이미 각본에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부모가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박영희는 가짜 웃음을 지으며 치료비 걱정, 재활비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강대철은 정 안 되면 지금 사는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박영희는 노후 자금이라도 내줄 것처럼 비장하게 말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집 비워두는 것도 그러니 미리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치동 아파트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충격받은 척, 공포에 질린 척 연기하며 격렬하게 기침하고 준혁을 찾았습니다. 마침 준혁이 돌아왔고 박영희는 그저 치료비 이야기를 했더니 연우가 마음이 여려 흥분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연우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준혁의 품에서 떨면서도 소리 없이 베개 밑에 숨겨둔 녹음용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발언이 녹음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 연우는 일부러 말이 없어지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걱정하며 묻자 연우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되물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당신한테 짐이 된 거 아니에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 난 당신이 나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걸 볼 수 없어. 연우는 그들이 설정한 각본대로 거액의 치료비에 대한 공포와 죄책감을 느끼는 척했습니다. 준혁의 눈에 서려 있던 신문의 빛이 계획 성공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준혁 씨,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잡아요. 그리고 내가 좀 나아지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옛날 집으로 이사가도 되고요. 준혁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이내 감동한 듯 연우를 껴안았습니다. 연우야, 당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응. 당신한테 좋은 일이라면, 이 가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준혁은 연우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연우는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연우는 이미 그들의 계획에 스스로 협조하기 시작한 통제하기 쉬운 여자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김영수 형사가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가해 덤프트럭 기사의 계좌에서 사고 직전 출처 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청부살인 미수로 바뀔 가능성이 생겨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던 연우는 복도에서 이 말을 듣는 준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안 좋으니 너무 자주 찾아오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수심에 가득 차 담배를 연달아 피웠습니다. 그리고 병실 밖에서 낮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더 이상 못 기다려. 경찰이 이미 의심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집에서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해. 준비는 다 됐어. 확실히 흔적 안 남는 거지. 그래. 며칠 내로 퇴원할 기회를 만들자. 그들은 계획을 앞당기려 했습니다. 연우가 퇴원하여 집에 돌아간 후 약물을 이용해 사고를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 뒤를 이어 더 강렬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연우는 다시 한번 베개 및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회복에 더 좋다며 연우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간병인을 구하고 가사도우미도 부를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연우는 집에 가는 것이 무섭다며 적절한 망설임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지윤과의 연락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퇴원 제초, 목표는 집, 약물 사용 계획. 지윤은 집 주변에 인력을 배치했고 약물 출처를 추적 중이며 김 형사에게 익명으로 단서를 제공해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강대철이 혼자 병원에 온 것입니다. 준혁이 주치의에게 불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강대철은 말이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연우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가볍게 이불 밖이 연우의 손바닥 밑으로 작고 단단하게 접힌 쪽지 하나를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대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돌아오자 그는 아내가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으라 했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준혁이 다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연우야, 그들 계획이 바뀌었다. 6개월 못 기다린다. 퇴원해서 집에 가면 내가 먹는 약에 손을 쓸 거다. 의료사고로 위장하려고 박영희가 만난 그 조사장이란 놈이 다른 약을 구해왔다. 내 비타민에 섞을 거다. 먹으면 서서히 신부전이 와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약병은 갈색 유리병이고 집서재 책장 맨 아래 칸 오른쪽에서 3번째 책 뒤에 있다. 나 양심에 찔려서. 하지만 내가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 내가 알아서 조심해라. 할 수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말했다는 건 절대 알리지 말고. 번개처럼 모든 안개가 걷혔습니다. 계획은 더 치밀하고 악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마지막 양심에 갈등하던 시아버지 강대철이었습니다. 이것은 강 씨 일가 음모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자 연우에게 주어진 반격의 검이었습니다. 연우는 즉시 쪽지의 핵심 정보 갈색 유리병, 서재 책장, 맨 아래 칸 3번째 책 뒤를 외우고 쪽지를 잘게 찢어 물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금껏 이토록 밝고 단단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돌아왔을 때 연우는 진짜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그를 잡았습니다. 준혁 씨, 나 방금 꿈에서 내가 죽는 꿈을 꿨어. 심장이 너무 아팠어. 너무 무서워.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우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날의 사고 직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집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공간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용한 새 간병인은 상냥했지만 그녀의 눈은 연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연우는 지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그날 저녁 준혁과 박영희 그리고 강대철까지 모두가 모였습니다. 박영희는 연우의 회복을 축하한다며 직접 끓인 보양식이라며 죽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평소처럼 영양제라며 작은 갈색 유리병을 들고 왔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척하며 죽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 밖에서 김영수 형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준혁 씨, 박영희 씨,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준혁과 박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틈도 없이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형사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철이 알려준 그곳 책장 맨 아래
칸, 오른쪽 세 번째 책 뒤에서 치명적인 약물이 담긴 갈색 유리병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은 연우와 지윤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강대철의 쪽지 내용은 즉시 지윤에게 전달되었고, 지윤은 이 결정적 증거를 김 형사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집 주변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휠체어에 앉아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우를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연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박영희는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연우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경멸과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강대철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연우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아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부서진 삶을 재건해야 할 또 다른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어두운 지옥의 문턱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이었으니까요.